뚜이호와 혼바산 기슭에 배치된 우리 삼중대. 1967년 초 우리 중대는 후방 나트랑 지역에서 열대의 기후를 익히고 현지 비상훈련을 마친 후 월맹군과 베트콩들이 우글대는 뚜이호와 혼바산 기슭으로 이동했다. 혼바산 기슭 도로변 프롱 마을에 자리를 잡고 홀을 파서 진지를 구축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온 벌판이 물바다가 된다. 우기 때는 진지가 물바다로 변해 물을 퍼내느라 고역이었다. 밤마다 매복 작전과 크고 작은 수색 작전이 많았다. 작전을 나갈 때 물속을 헤치며 가게 되는데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겼다. 거기에는 작전 시 총에 맞은 들소들이 늘비하게 죽어 썩어 있었고 전쟁에서 죽은 적들의 시체까지도 둥둥 떠 있었다. 허리까지 닿는 그 썩은 물을 한번 헤치고 지나가고 나면 온몸에 병균이 달라붙어 간지럽고 각종 냄새가 풍겨서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구토를 하며 진절머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45년이 넘었으나 그 광경이 환상처럼 훤히 보여 지금도 그 썩는 냄새와 함께 구더기를 생각하니 울컥 구토가 나올 것만 같다. 으악, 오늘 밤 꿈에라도 보일까 무섭다. 얼마나 그 썩은 냄새에 충격을 받았던가. 나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수색작전을 했던 소총부대 최말단에 서서 싸운 병사들은 모두 이 역겨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 전쟁은 악취를 풍긴다. 생명이 썩는 악취를 풍긴다. 전쟁의 사나이들은 생명을 사냥하는 악취를 풍긴다. 아, 생명을 아끼는 자, 평화의 향기를 풍기리라. 정년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평화의 나라가 오고 말리라. 혼바산은 지방 베트콩들과 월맹 정규군들이 우글거리는 뚜이호와 전 지역을 관할하는 요새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있는 자들은 백마 28연대 작전을 저지하는 적들이다. 뚜이호와 시를 침투하는 각종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히 기동타격 중대인 우리 3중대가 혼바산 기슭에 배치되었다. 나는 백마부대 제9사단 28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 2분대의 M79 유탄 발사기 사수였다. 부대 막사에 1개 소대 안에서 4개 분대가 있는데 한 부대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대 본부, 소대장, 향도, 선임하사, 전령 겸 소대장 무전병, 위생병 5명을 포함해서 1개의 소대는 모두 41명이다. 우리 3중대는 기동타격 중대로서 24시간 비상상태로 대기하며 늘 초긴장이었다. 그야말로 긴장의 허리띠를 풀 시간도 없고 마음이 들떠서 편할 날이 없었다. 차라리 작전지로 떠나는 것이 마음 편했다. 어느 때는 작전 나갔다 들어와 배낭도 벗지 못했는데 또 작전 비상에 걸려 그대로 뒤돌아 다시 작전에 나갈 때도 많았다. 대민, 봉사, 마을 추수를 돕다. 어느 날 우리 중대는 연대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고
아침부터 차량으로 이동했다. 어느 정도 가서 차에서 내려 도보로 논밭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야간 매복 작전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다. 마을 이름은 알 수 없었고 여기저기 띄엄띄엄 꽤 많은 빈집들이 있었다. 우리 중대는 이곳에서 낮에 대기하고 있다가 땅거미가 지면 200m쯤 앞으로 더 나가서 야간 매복 작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추수 계절이라 최명신 주월 사령관의 방침이 내려왔다. 농민들이 안전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도 해주고 봉사하며 보호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민들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주간 매복을 서주기로 했다. 베트콩들이 작전하느라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을에 들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뺏어가니 민간인들이 더 이상 고향에 살지 못하고 한국군이 가깝게 주둔하고 있는 큰 마을로 나와버렸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놓고 벼가 익었어도 베트콩들이 잡아가거나 타작한 것을 빼앗아 갈까봐 마음대로 고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켜줘야 그 틈을 타 농사 지은 것을 겨우 타작하여 끌고 나올 수 있었다. 이날도 한국군이 마을로 작전을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에 농사를 지어 놓은 주민들은 곡식을 타작해 가려고 모두 따라 들어왔다. 아침부터 모두 익은 벼를 베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타작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 중대는 4개 소대가 이 큰 마을의 빈집들에 모두 배치되어 주민들이 낮에 타작하게 보호를 해주고 밤에는 야간 매복 작전을 하게 되었다. 1소대 본부가 자리 잡은 집은 포탄에 맞아 지붕이 없었다. 하늘이 훤히 보이고 벽만 둘러싸여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그곳을 소대가 본부로 삼고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다. 온 중대는 마을을 둘러싸고 주간 근무를 서면서 동시에 야간 매복 작전을 대비해 돌아가면서 충분한 취침 시간을 가졌다. 나는 유탄 발사기 사수로서 이날 소대 본부에 배치되어 무전병, 위생병과 함께 소대장 옆에 있었다. 그날 소대장 제2소위는 소대원 전원에게 야간 매복을 위해 교대로 충분히 취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취침 시간에는 전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못 갖게 했다. 소대장은 나를 보며 평소 내 생활을 알기에 또 성경 보지 말고 야간 작전을 위해 자라 하고 경고하며 싱긋 웃었다. 하지만 나는 보초 시간이 끝나면 잠자는 시간에 성경책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소대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빈집 안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 아가씨가 벼를 베어다가 발로 비비며 타작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았다. 저거 베트콩 아니야? 전우들은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이 원래 아가씨의 집이었는데 포탄에 맞아 지붕이 무너진 것이었다. 전쟁 때문에 여기서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살면서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타작하러 들어왔다고 했다. 한국군이 들어와 지켜주니 마음이 놓여서 아가씨 혼자 정신없이 나락을 베어다가 열심히 발로 비벼 털며 벼 타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옛날 농사 지을 때 타작했단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었다. 또 최명신 주월 사령관의 방침이 내려오기를
적을 죽이는 작전만 하지 말고 추수 때에 주민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라 하였기에 도와주는 것도 작전이라 생각되어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타작하는 그 아가씨를 보니 고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내가 어느 여름날 보리타작하던 것이 생각났다. 마치 내 여동생이 혼자 타작하는 것 같이 보였다. 특별한 타작 기계도 없이 단을 묶어놓고 벼 이삭을 발로 비벼서 떨어지게 하는 원시적인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니 그는 오랫동안 전쟁하느라 농사기술도 한국보다 수십 년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보다 나은 재래식 타작 방법으로 2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며 꺾으러기를 뒤집어 쓰며 일을 해주었다. 아가씨가 가지고 온 돗자리를 이용해서 아가씨는 돗자리로 풍석질을 하며 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나는 벼를 훑어내려 부채질하여 깔끔하게 해주었다. 그 방법을 처음 써보는 아가씨는 타작을 더욱 이상적으로 하여 빨리 하니 재밌어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돗자리로 부채질을 해댔다. 하다 보니 군대 오기 전에 내 여동생 영자와 이와 같이 타작하던 때가 생각났다. 나는 어느샌가 일에 빠져 내일처럼 정신없이 하고 있었다. 아가씨도 일에 빠졌는지 나에게 빠졌는지 싱글싱글 웃어가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너무 좋아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처음에는 우리들을 경계하며 뭘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더니 일을 도와주니까 얼굴빛도 바뀌고 모든 행동도 뒤바뀌어 버렸다. 한국인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엄지손가락을 쭉 펴는 제스처를 하며 최고라고 표현했다. 나이는 20살 남짓하여 보였다. 이날 나는 그 집에서 경계를 하며 콘크리트 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벼 2가마 이상을 타작해 주었다. 근래에 하지 않던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몸살이라도 날 듯했다. 전우들은 밤에 매복작전을 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실컷 잠들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다 일어난 소대장 전령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정상병, 마치 처갓집 일을 해주는 것 같아. 잠 안 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씻을 곳도 없는데 껄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고 했다. 나는 아가씨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안쓰럽지도 않냐고 하며 옛날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돕고 있다고 했다. 벼는 보리보다는 덜 껄끄럽지만 몇 시간 타작을 하다 보니 벼 꺾으러기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껄끄러웠다. 다 끝난 다음에 등목이라도 하기로 했다. 소대장 전령도 나를 도와 한참 동안 타작을 해주었다. 그러다 자기는 더 이상 땀나고 껄끄러워 못하겠다고 집어던지고 수통에 물을 가지고 등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내가 물을 부어 깨끗이 씻어주었다. 다른 전우들은 잠을 잘 만큼 잤는지 일어나서 소대 본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 껄끄럽지도 않냐고 말하며 뭐하러 그리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이 들게 일을 해주냐라고 했다. 나는 전우들에게 전쟁터에서 육체적 사랑의 작전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정신적 사랑의 작전을 하라고 했다. 주월 사령관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봉사활동을 해주며 작전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그 작전을 하러 나왔는데도 중대 모두는 어떻게 하면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까 하는 작전에만 신경 쓰고 주민사랑 작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날도
나와 소대장 전령 외에는 누구 하나 자기 형제처럼 주민들을 도와주며 사랑과 평화의 작전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민간인들은 오전에 일찍 왔다가 오후 3시쯤 되면 타작한 것을 자루에 넣어 리어카로 끌고 나간다. 베트콩들이 활동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려는 것이다. 내가 도와준 아가씨는 다른 날보다 몇 시간 일찍 끝나서 좋아하며 나에게 까몽까몽 했다. 베트남 말로 거듭 인사하며 고맙다고 한 후 아가씨는 타작한 것을 모두 옮겨 리어카에 실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안에서만 도와주었다. 나를 보고 여자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해가 지면 베트콩들이 이곳에 많이 내려온다고 조심하라고 했다. 언제쯤 오냐고 하며 내 시계를 보여주었더니만 손가락으로 4시를 가리키며 4시가 넘으면 저 산 밑에서 베트콩들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베트남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므로 수화법을 쓰면서 대화를 했다. 누구라도 자기 말하는 것을 볼까봐 사방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조심스레 말하는 눈치였다. 이 여자는 특별히 베트콩 정보를 주려고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몇 시간 동안 자기 할 일을 도와주니 고마워서 마음이 감동돼서 제 형제처럼 느껴졌는지 몸조심하라고 해준 말이었다. 나 역시 베트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아가씨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되어 베트콩 수백 명을 이슬처럼 사라지게 할 줄 누가 알았으랴. 그 아가씨는 리어카에 실어놓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당기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하며 몸 조심하라고 애인같이 걱정해주며 떠나갔다. 짐이 너무 무거운 데다 비포장 도로라 뒷다리가 당기도록 낑낑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 집까지 끌어다 주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만 떠밀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타작을 도와주었기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고 있었다. 아가씨는 그 무거운 벼 몇 가마니를 암소처럼 잘도 끌고 갔다. 내가 이 아가씨 이야기를 가끔 하듯이 이 아가씨도 살면서 내 이야기를 가끔 할 것이다. 한국군을 따라 타작하러 들어온 민간인들은 오후 3시쯤 모두 타작을 마치고 한 명도 들판에 남은 사람 없이 모두 돌아갔다. 우리가 이 지역에 올 때는 적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 아가씨가 내게 한 말이 큰 정보가 되었다. 나는 아가씨의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즉시 제2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소대장은 민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작전 중에 적의 정보는 생명같이 중요하기에 중대장은 눈에서 빛을 내며 놀라서 작전을 변경했다. 오후 4시가 넘자 보초뿐만 아니라 전원을 기상시켜 경계하게 했다. 또 멀리서 우리를 쳐다본 베트콩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철수한다는 기미를 적들에게 보이기 위해 1개 소대만 은밀히 남겨놓고 3개 소대는 마을에서 쭉 빠져 마을 후미에다 배치시켜 놓았다. 그리고 1개 소대는 마을 앞에서 논두렁이 높은 지역을 앞에 놓고 은밀히 매복 배치를 하게 했다. 실상 이날 이런 정보가 없었으면 전 중대가 마을을 중심해서 한자리에서 매복을 하려고 했다. 땅거미가 지면서 이 소대의 매복 지역에서 베트콩들이 출현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엄청난 병력이 이동하여 작전을 벌일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대장은 위치 발각이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꿰뚫어지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 병력은 이날 밤 텅 빈 마을 앞에 도로를 타고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철수한 것 같았다. 낮에 타작을 하고 간 아가씨가 말해준 정보가 확실했던 것이다. 그 정보를 안 듣고 우리가 마을 앞에 배치됐더라면 대병력과 작전이 붙어서 지금쯤 아군이 불리한 조건 아래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서로 피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참 큰일 날 뻔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까 그 아가씨가 타작해줬다고 나에게 고마워한 것만큼이나 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로 공짜가 없구나. 내가 벼 거꾸러기를 뒤집어 쓰고 오전 내내 땀 흘리며 타작해준 보람이 정말 있구나 했다. 벼 거꾸러기가 보리 거꾸러기보다 덜 껄끄럽긴 해도 실상 초저녁부터 벼 타작을 해주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오금팽이가 근지럽고 온몸에 피부병이 난 것처럼 몸뚱이가 간지러워서 긁적거렸다. 하지만 그 아가씨 때문에 대병력의 적과 부딪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전쟁터에서는 민간인들을 해하지 말고 정말 잘 해줘야 된다. 그 아가씨 얼굴이 내 동생 얼굴처럼 자꾸 떠올랐다. 이는 아가씨 말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상황을 변동하여 매복 작전을 하였기에 서로 피바다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평소 마음대로 감동시켜 그 아가씨를 돕고 내 형제처럼 대해주게 하므로 내 형제가 나에게 말해주듯 아가씨를 통해 내게 한마디 해준 것이 분명했다. 이를 생각하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생명을 빼앗던 베트콩, 생명을 뺏기다. 이날 밤 베트콩 대병력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한 중대장은 이튿날 날이 새기 전 이른 새벽에 적들이 타고 넘어오는 야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벌판의 야산에 중대 전 병력을 귀신도 모르게 배치했다.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적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민간인들이 오늘도 어제처럼 벼를 베어다 타작하여 끌고 나가 들판에서 모두 사라졌다. 민간인들이 사라지자 오후 4시가 넘으면서 적들은 야산 길을 따라 30명, 50명 혹은 70명씩 띄엄띄엄 계속 넘어와 산기슭에 모이기 시작했다. 어제 타작을 도와준 아가씨의 말대로 정말 그 산에서 적들이 풀과 나뭇가지로 위장을 하고 무리를 지어 소로를 넘어오고 있었다. 지방 베트콩인지 월맹 정규군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검은 구름이 모이듯 점점 산 기슭의 넓은 잡초밭에 모여들었다. 외복을 서고 있는 온 중대원들은 적들의 많은 인원에 긴장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콩들이 집결한 곳은 앞에 나무들이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자들 외에도 꽤 많은 것 같았다. 이들은 모두 한자리에 집결해 있다가 각 마을, 각 지역으로 작전 배치를 받고 오늘 밤도 어젯밤처럼 작전을 하러 나가려는 것이 확실했다.
1시간 동안 여기저기서 모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다. 그들은 작전 전술에 의해 한 곳에 집결하지 않고 이곳 저곳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있었다. 실상 적은 숫자라도 적들은 항상 아군의 눈에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측해 볼 때 보이는 인원만 대강 파악해도 200명에 가까웠다. 이 외에도 숲속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인원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중대원들은 적들이 500명에서 600명은 되지 않겠냐고 하며 이같이 많은 적들의 움직임을 보고 혓바닥을 내둘렀다. 한꺼번에 저렇게 많은 적들이 움직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마치 어부 앞에 고기가 떼를 지어 몰려오는 입장과 같았다. 낚싯대를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물 없이 떼로 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는 없다. 이를 지켜본 중대장과 중대원들은 그물을 던질 때가 이때라 생각했다. 민 중대장은 이 상황을 대대를 통해 연대에 계속 보고하다가 이때가 찬스라 판단하고 팬텀기 폭격 지원과 포 지원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연대 포병대대나 미국 공군 팬텀기들은 만전을 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판국이었다. 이날 우리 중대는 베트콩들과 가까이 있는 동산에 배치받아 그들의 동태를 계속 살피면서 연대 포 사격과 미국 공군들의 원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작전을 지휘했다. 대병력의 적들을 지켜보던 우리 중대는 모두 마음이 흥분되어 우리 중대 인원보다 적들이 훨씬 많으니 모두 부딪히면 피차 피바다가 될 거라고 말했다. 야, 겁난다. 엄청나다. 소총 가지고 안 되겠는데? 수류탄과 유탄 발사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실상 그들과 우리는 직선 거리로 약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총으로는 안 되었다. 큰 산에 해그늘이 내릴 무렵 더 많은 병력들이 모여들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병력이었다. 산기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병력들은 더 엄청나게 보였다. 흩어져 있으면 몇 배 더 많은 인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같이 많은 적들을 한눈에 보는 것은 처음이라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산에 해가 지기 전 신속히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의 동태를 계속 살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거리를 좁히며 집결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전술 심리는 비슷하다. 작전을 하기 전에 오늘 밤 작전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전우들은 이때가 기회다. 바로 이때가 기회인데 하며 모두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한 마음으로 팬텀기 폭격만을 기다렸다. 해가 서산으로 지기 전에 해치워야 되기 때문이었다. 적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10분만 늦어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리 중대장은 그동안 전투에서 겪고 배운 대로 상황 판단을 신속하게 하여 연대에 보고했지만 아직도 폭격기가 보이지 않았다. 중대병력은 모두 초조하게 기다리며 좋은 기회 다 놓치겠다고 그 새끼들 뭣들 하냐고 중얼댔다. 모두 시계를 계속 보며 1분을 1시간처럼 지루하게 기다렸다. 그 순간 드디어 우리 위를 스쳐 지나간 팬텀기가 번개처럼 날아 우리를 관망하는 곳으로 쑤셔 박히며
적들이 모인 한가운데에다 폭탄 몇 개를 떨어뜨렸다. 우리 귀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흙덩어리, 돌덩어리, 각종 물체들의 파편과 떼지어 모인 베트콩들이 회오리 바람에 종이쪽같이 하늘로 50m 이상 치솟았다. 폭풍에 휘날리듯 물체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이는 시체들이 공중으로 솟은 후 그 찢어진 옷들이 날아가는 것이었다. 팬텀기는 계속 여기저기 줄지어 폭탄을 퍼부었다.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터뜨리려 팬텀기의 머리를 땅 가까이에 쑤셔 박으며 폭탄을 퍼붓고 하늘로 다시 치솟았다. 그야말로 베트콩들이 모인 장소는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화산이 폭발한 지역같이 돼버렸다. 순간 모든 게 재로 변했다. 바람에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푸른 나무로 뒤덮인 지역이 폭탄 세례를 받은 이후 일순간 흙으로 뒤덮여 천지개벽하듯 딴 세상이 되었다. 얼마나 폭탄을 퍼부었는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어제 타작해준 아가씨의 그 한마디가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으랴. 민간인들이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생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연명하려 농사지은 양식을 빼앗아간 그 죄가 이렇게도 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받고 사는 것이다. 나도 6.25 전쟁 때 부모님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북한 군인들이 빼앗아 가서 굶주림에 시달렸던 때가 생각났다. 배고픈 고통은 참으로 지옥 같은 고통이다. 베트콩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농사지어 놓은 것을 모두 빼앗아 갔다.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빼앗기고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죽지 못해 살았을까. 전쟁에 시달리고 물질 뺏겨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젊은 자들은 모두 끌어가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겪고 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베트콩들이 뺏으러 오니까 안 뺏기려고 곡식을 땅에 묻어놓기도 하고 각종 방법을 썼으나 귀신처럼 찾아내어 가지고 가는 이들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베트콩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야 해방되고 전쟁도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주장들을 하며 그 일대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조달받았다. 전쟁으로 인해 보급품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니까 민간인들의 것을 털어다 먹으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동안 주민들에게서 식량을 빼앗아온 베트콩들은 그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았다. 인생 만드는데도 일순간, 죽는데도 일순간이로다. 인생 추풍 낙엽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낙엽 같은 광경이로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을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이 허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건만. 아, 인생 몰라서 못 살고 몰라서 죽기까지 하는구나. 눈으로 보는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죽음의 공포는 험한 꼴을 볼수록 가슴에 더욱 밀려온다. 그 행한 대로 받는 신의 심판인가? 인간의 잔인함인가? 자유를 위한 투쟁이런가? 자유는 이 같은 투쟁 속에서만 오는 것일까? 아,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신의 방법이 아니다. 전쟁에 무기를 녹여 차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들어 과학 문명에 쓰고, 전쟁에 쓰던 몸을 사랑의 무기로 만들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와 평화의 계획과 뜻이다. 자유는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자유롭게 순리적으로 오는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불바다가 된 곳에서 날아오는 냄새들이 더 짙게 스며든다. 아, 거기 죽은 자의 영혼들이 탄식한다. 어이 이렇게 되었는가? 인생 살았다고 할 것 없구나. 일순간 추풍 낙엽이로다. 전쟁터의 목숨, 내일을 약속할 수 없고 오늘도 약속할 수 없다. 미래는 하나의 환상이며 꿈에 불과한 날들이다. 신만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폭탄이 전쟁의 사나이들을 모두 화장해버렸다. 그 죄마저 바람에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랴. 남은 이름마저 세월간이 사라져버리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이름도 영혼도 영원하리라. 날이 새자 우리는 아침 일찍 전투용 시레이션으로 식사를 하고 어제 팬텀기 폭격과 포를 퍼부어 불바다를 만든 지점으로 확인 수색을 하러 들어갔다. 그 지역은 온종일 수색했으나 돌들도 다 부서져 버리고 나무도 다 불타 시커멓게 그을려 버리고 땅도 뒤집어 버려 쇳덩어리 무기들도 다 분해되어 날아가 버렸다. 열대의 더위 속에 온통 탄내만 후끈후끈 코를 찔러댔다. 제대로 살아있는 적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고 중상을 입고 도망을 가다가 신음소리를 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는 덜어 있었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이었다. 우리는 다만 포탄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 여기저기에서 베트콩들이 도망가다가 죽으면서 버린 무기들만 모두 수거했다. 베트콩들은 자기 민족, 자기 혈통들인데도 타 민족인 나만큼도 주민들을 사랑치 않았기에 이 작전에서 패망한 것이다. 베트콩 지휘자의 통솔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또한 나와 같이 작전하는 우리 전우들도 실상은 총 가지고 싸우는 작전만 신경 썼지 삶 속에서 남을 위해 주는 진실한 사랑 작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의 작전을 하는 나를 표상으로 하여 적군과 아군의 운명을 좌우시켰던 것이다. 이는 내가 베트남 전쟁에서 참여한 작전 중에 적과 맞붙어 교전하지도 않고 가장 많은 적을 한자리에서 섬멸한 작전으로 기억된다.
아군의 피해가 없어 성공적이었지만 팬텀기 폭격과 포대 포탄을 퍼부어 적지가 불바다가 된 고로 적들의 총이 모두 분해되고 흙에 묻혀 많은 총을 노획하지 못해 실망했던 작전이기도 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원들도 모두 이 전투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훤히 기억이 날 것이다. 벼 타작하던 그 아가씨는 별 이름도 없는 민간인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내게 한마디 한말이 자기 주민들을 괴롭히는 엄청난 사람들을 없애게 했으니 총을 메고 나가 싸우는 수십 명의 군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한 셈이다. 후에 한국군이 베트콩들을 섬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여기서 섬멸된 베트콩들은 밤에 내려와 여기 전 지역 주민들의 것을 수시로 뺏어가고 수년간 양식도 뺏어다 먹으며 전투했던 자들이다. 이날 섬멸되어 민간인들의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나게 되었고 한국군은 결과적으로 큰 대민 지원 사업을 해준 것이 되었다. 이날 타작하고 간 그 아가씨도 나중에 알고 자기의 말 한마디로 일이 됐다고 간담히 서늘했을 것이다. 이 베트콩 소탕 작전은 민간인을 수년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다.